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선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형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 수합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 수합 세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에 6월에 2일에 1을 딴 362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합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합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4형통급 핵잠 수합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 수합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합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합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합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합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 수압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 수압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밀어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 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에 4영톤급 핵잠 수압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로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 수압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 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 수압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 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 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 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 수압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 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 수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 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중국군은 최근 2가지 비중 있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국이 자랑하는 첫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침 8시 임무 수행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군인들은 이륙하는 전투기의 엔진과 불과 20m 떨어진 거리에서 굉음과 뜨거운 배기가스를 견뎌내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움직임이 어딘지 어설프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숙련된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가뜩이나 산둥함의 성능이 수준이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숙한 군인들의 모습까지 공개되자 수준 논란이 더욱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랴오닝함이 1년간 개조를 마치고 시범 운항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한 사진들에는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지 꼭 1년 만의 항해였습니다. 지난해 외신들은 중국의 랴오닝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서 겨우겨우 개조해 만든, 그러니까 거의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함이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의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부터 랴오닝함의 별명은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2021년 미국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 중 하나로 꼽혀 굴욕을 당했던 겁니다. 당시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에 꼽힌 항모들은 태국의 차크리 나루벳,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 미국의 2차 대전의 레인저급 항공모함, 일본의 시나노급,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함이었습니다. 랴오닝함이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선정된 이유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취역과 동시에 전력 계통에 장애가 발생해 취역 후 몇 년이나 수리와 공사를 받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롄 조선소에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최근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랴오닝함이 시운전을 마친 뒤 훈련용 항모에서 전투용 항모로 바뀔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랴오닝함의 비행갑판에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와 J-15 함재기 실물 크기의 모형도 목격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 J-35 모형이 등장한 것은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함뿐 아니라 중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모인 산둥함과 푸젠함에도 J-35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함재기를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용인데 모형 함재기를 공개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사실 유명무실한 항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항공모함 숫자는 많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미국 항모에 비해 취약합니다. 중국도 자국 항모가 미국에 비해 성능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 항모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더구나 제-2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입니다. 원형인 러시아제 수-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 TCK-3을 밀수에 역설계하고 제-21 수-27 중국 생산형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출생의 비밀 탓에 제-2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최근까지도 이 전투기의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중국은 최근 제-25의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신형으로 교체했고 미국 그라울러와 비슷한 전자전기 파생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25가 아무리 개량된다 해도 전투행동 반경을 빼놓고 보면 전체 성능에서 미국 F-A-18EF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25를 운용하는 중국의 STOBAR 단거리 이함 및 강제착함 방식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정규 항모보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2년부터 해외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현존하는 최강 함재 전투기 F-35C가 1개 비행대씩 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함재 전투기 FA-18EF가 4.5세대 모델인 것에 비해 F-35C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춰 중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FA-18EF의 전투 행동 반경이 최대 722km인데 비해 F-35C는 1100km에 달합니다. 함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항모 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 급류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중국이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것인데요. F-35C는 전투기 방공 구축함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중국 항모에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F-35C에 탑재된 고성능 AN, APG-81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는 최첨단 저피탐 LPI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이 레이더로 중국 전투기 군함을 조준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 치명타를 날리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미국 링컨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중 함재기의 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중국 함재기의 출격 횟수가 미국 항모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는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해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캐터펄트 발사기를 사용하고 그 덕분에 남중국해에 순환 배치되는 레이건함은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T에 이릅니다. 반면 중국 산둥함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28T 정도입니다. 연료와 무장이 줄면 작전 반경이 짧아지고 전투력도 떨어집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측면에서 중국은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하루 평균 20회 정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하는데 미국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중국은 6분의 1에 불과하니 출격 횟수만 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동력도 문제입니다. 산둥함은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서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입니다. 반면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보급함이 따라다닙니다. 랴오닝호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대적으로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구닥다리를 주워다가 만들었으니 대대적으로 개조를 했다고 한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리 없습니다. 중국 항공모함과 전투기가 대굴욕을 맛보는 동안 반면 한국은 태국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왔다. 태국 공군은 코랍 103 비행대대의 F-16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12대를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미국이 5세대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 이 합동 공격 전투기를 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투기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의 KAI는 태국 공군의 구형 F-16 대체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새로운 전투기 조달 프로젝트에서 유력한 옵션으로 보이는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KF-21은 경쟁 기종보다 아직은 열세이긴 합니다. KF-21은 현재 프로토타입만 개발 중인 유일한 전투기니까 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미국 보잉 F-15EX 이글이 전투기, 로키드 마틴 F-16CD 블록 70-72 전투기, 스웨덴 사부 그리펜 EF 전투기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생산 준비된 기종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AI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경쟁자들에 비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또한 다소 라팔 전투기가 후보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전투기는 경공격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태국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J-10C 전투기와 FC-31 전투기 역시 태국 공군과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으면 참여가 금지된 러시아 역시 호환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F-16AB ADF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대공 전투에 주력하는 방공 전투 비행대대이기 때문에 태국 공군이 향후 조달할 예정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더구나 KAI는 태국 공군 TO-10TH 골든 이글과 마찬가지로 요구에 따라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도 넣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기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태국이 최종 KF-21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테자스가 12일 최초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했지만 기체는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나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 무기를 2023년 수준에서 2025년까지 50억 달러로 3배 이상 수출을 늘리겠다는 큰 야망을 세웠고 무엇보다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도가 개발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완성한 경공격기 테자스는 인도가 최고의 방산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로 테자스는 인도 방위 제조 분야의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체 폭발로 인해서 인도의 야망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테자스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던 국가들은 부정적 시각이 커졌고 또한 도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FA-50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경전투기 1위를 FA-50, 2위를 테자스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하고 추가로 18대 도입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이 인도 테자스에 밀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러시아산 수-30 항공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를 무기 삼아 테자스를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로 선정된 FA-50과 테자스를 비교해본 말레이시아는 FA-50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 테자스는 자신들이 제공권이 강하고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성공적으로 조달해도 인도바드 후 러시아나 서방의 군비들을 탑재해야 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KAI는 말레이사가 원하는 FA-50의 공중 금유 기능을 탑재해주기로 하고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충족시켜 테자스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또한 FA-50의 블록 20에는 훨씬 더 진보된 무기가 장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테자스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를 도입한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FA-50은 최근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하면서 KAI는 미국 시장까지 도전해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안에 매료되었고
FA50을 최종 선택했는데 이번 테자스의 폭발을 보면서 더더욱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달리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노후 전투기 대체기로 인도 경전투기 테자스를 선택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보츠와나는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A50의 작전 능력, 특히 레이더 및 무기 성능과 탑재량 항속거리가 보츠와나의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구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츠와나도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FA50은 이러한 나라의 요구 조건까지 맞추기 위해서 356억 원을 투자해 단좌형 1인승 다목적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 각종 항전 장치와 무장 등을 강화해 만든 기체로 통상 훈련기는 앞좌석에 교육생이, 뒷좌석에 교관이 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좌석 때문에 앞좌석만 있는 경전투기에 비해 연료 탑재량이 적고 무장도 강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좌기의 항속거리는 1852km 정도인데 단좌형인 테자스의 항속거리는 2800km 정도입니다. 이에 KAI는 FA50의 뒷좌석과 일부 장치를 제거한 뒤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단좌형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좌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종 관제장치, 항법장치 등이 자동 첨단화돼 조종사 한 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KAI 관계자는 FA50 단좌기는 기존 복좌기에 비해 연료를 810파운드 약 370kg 더 실을 수 있어 임무작전 반경이 공대공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기존 FA50 운용국 사이에서 단좌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된다며 이를 통해 FA50의 수출 규모가 300대 이상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FA50은 훈련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복좌형에 이어 연료 탱크가 추가되고 무장이 강화된 단좌형까지 개발된다면 경전투기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FA50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도입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FA50이 선택된다면 꿈의 1000대 수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이 많이 수출되면 지금 한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의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사우디 국방차관이 동시에 방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13일 먼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외교차관급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까지 1조 원을 연체 중인데 지난달에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해온 것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우디 국방차관이 온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우리 군부대와 방산기업을 둘러본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방문 목적은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동 UAE는 인도네시아 미납금을 납부할 테니 자신들과 함께 개발하자고 했는데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7일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라크는 2013년 FA50 24대 구매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수리온 헬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 수리온은 수출 실적이 없는데 이라크의 최초로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최초 수출 계약이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태국은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입하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KF-21보라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F-35 도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태국의 판매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은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KF-21 도입 시 구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좋은데 KF-21은 F-35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최근 KAI 관계자는 태국 공군에 약 6.500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폴란드의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에 납품하는 생산 라인에서 먼저 빼주겠다며 빠른 납품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습니다. KF-21을 자유롭게 수출하려면 한국산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엔진을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장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본 과제에 착수하면 2030년대 중반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어 사업이 순항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F-21의 개발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늘 문제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거두면서 함께하자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도입하겠다는 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이었던 독일의 위상이 최근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흥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맞서 작전에 돌입한 독일군 함정이 같은 편인 미군 드론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흥해에서 작전을 펼치던 독일 호위함 헤센호는 임무 수행 중 드론을 발견하고 후티 민병대의 드론으로 5인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SME 대공 미사일 2발이 모두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행이긴 합니다. 적군의 드론이 아니라 미군의 드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빌트지는 꼬집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미사일마저 기술적 결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시스템과 미사일 성능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일 헤센호에 장착된 SME 미사일은 2만 m 높이까지 솟아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인 발사 당시 미군 드론의 비행 고도는 겨우 1만 2천 m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대 작동 고도보다 한참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길이 143m, 무게 5,800톤의 헤센호는 독일에서 무장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작센급 이지스 호위함인데요. 한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독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유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 믿었던 독일마저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이 2년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200년 이상 이어온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해 나토가 외려 러시아의 발트에 앞마당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는 발트의 중앙에 있는 스웨덴 고틀란드 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 소련의 바다였던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바다가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안긴 전략적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으로의 외연 확장이란 수확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토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며 나토, 그중에서도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없는 유럽 안보로 인한 위기감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 이우카를 비롯해 주요 전선에서 잇따라 패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전쟁 상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 주요국들은 저마다 무기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자체 방위력 증대를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한국 방산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유럽은 방산 강국이었던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을 주축으로 카르텔을 조직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 방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어들면서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EU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도 의회 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발목이 잡혀 약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패키지를 수개월째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일각에서는 충분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토의 한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유럽 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력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이 안방을 뺏길까봐 이제 K방산에 대해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가장 제동을 걸고 나선 나라는 독일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독일은 전차 강국답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전차가 주요 수출국이었던 폴란드 시장을 휩쓸자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155포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결정입니다. 155포탄은 독일의 PGH-2000을 포함해 서방권의 자주포가 널리 채용하는 구경으로 K구도 같은 구경을 써 그야말로 한국과의 경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대로템 K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EH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수주를 위해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K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는 더 빠르지만 천연가스 거래처라는 결정적 당근을 내밀자 한국은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메탈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푹스퓨크스 장갑차와 링스링크스 보병 전투 차량 등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스는 하나가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와 경쟁했던 기종인데요. 독일이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단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레드백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이 나오자 가장 반대한 건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K방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프랑스는 한국의 폴란드 진출을 참고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최근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가세한 나토 회원국들의 암묵적 공동 대응입니다. 일종의 카르텔로 K방산으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과거 수십 년간 나토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해 오면서 뿌리 깊은 카르텔을 지속해왔고 K방산에도 그 카르텔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를 주축으로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조에 달하는 무기 구매도 어쨌든 그 무기를 써본 나라들이 입소문을 내주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습니다.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입소문이 주변 국가들의 구매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근래 방산 수출에서 구전 효과가 커지고 있다.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인접국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대한 LI지넥스원의 청궁이 수출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청궁이 10개 포대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2022년 UAE에 대한 4조 원 규모의 청궁이 수출 계약 이후 두 번째 잭팟이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걸프만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입니다.
사우디는 2015년 예멘의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했고 UAE 등과 연합군을 꾸려 군사작전을 실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와 UAE를 노린 후티 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는 후티 반군이 UAE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보복 공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에서 방공 무기체계 수요가 큰 상황에서 UAE가 성공적으로 천공이를 도입하면서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AE, 사우디와 인접한 카타르로의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UAE, 사우디, 카타르 국방장관을 연달아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동유럽도 비슷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2022년 7월 K9 자주포 672문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 계약 212문, 지난해 12월 2차 실행 계약 152문을 체결했습니다. 1차 실행 계약 2개월 만인 2022년 10월 초도 물량 24문을 출고한 이후 순조롭게 납품 중인데요. 루마니아 역시 올해 상반기 K9 54문을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데 폴란드는 남쪽, 루마니아는 북쪽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으며 두 나라는 NATO 회원국이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상대국의 군대를 상호 주둔시키고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방위산업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 전차를 도입한 만큼 따라서 이 무기체계들이 앞으로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는 보병전 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도 수출된다면 한국 방산이 유럽의 K방산에 대한 견제 카르텔을 뚫고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